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의 확전 위기로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3고 현상이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달러당 1,400원을 위협했던 환율은 오늘 소폭 내렸지만 배럴당 90달러 선인 국제 유가는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하반기엔 가능할 줄 알았던 금리 인하도 이제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내 외환 시장에서 마감된 원달러 환율은 7원가량 내린 1,386.8원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경제 수장이 만나 통화 가치 급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연이틀 구두 개입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 달 전보다는 여전히 50원 이상 높습니다. 국내 원유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뒤 열흘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전체 수입 가격에, 유가는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오늘은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6월에 미국, 7월에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4분기 이후는 돼야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해졌습니다. 중동 불안 등으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제 유가라던가 환율이 크게 변동하고 있고 이것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으로서는 더더욱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고금리와 고환율, 고유가. 우리 경제가 이른바 3고에 갇히면서 물가 안정과 소비 회복 등 정부가 설정한 주요 경제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연이틀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2달 만에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정부가 세워둔 경제 목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물가를 2%대로 묶고 1%대 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국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2.2%였습니다. 지난해엔 1.4%에 머물렀지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터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작년에 3%를 훌쩍 넘겼던 물가 상승률도 올해엔 2.6% 이내로 묶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초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만 해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1달러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이미 90달러 선을 뚫었고 100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주력 품목에 국한됐습니다. 이마저도 과거 호황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저번 달에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빼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수출이거든요. 반도체도 아직 2020년, 2021년 그때까지 있었을 때 회복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껑충 뛴 수입 물가가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공급 충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용 상승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임금이 충분히 안 따라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또 실질 소득이 낮아지면서 경제 수요를 또 제약하는 이런 요인이 2%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쇄신의 가늠자가 될 후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오늘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양정철 전 노무현 정부 홍보기획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이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하루 종일 정치권이 술렁이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TV조선은 새 국무총리로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 유력 검토라며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시간 뒤 또 다른 단독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네, 새 총리는 박영선 전 장관, 새 비서실장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박영선 씨는 문재인 정부 중기부 장관을 지냈고 양정철 씨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현실성이 의심될 만큼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빗발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황당하다, 대통령 의중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냐고 기자들에게 역으로 확인하는 대통령실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한동안의 혼란은 대통령실이 8시 53분쯤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단 파장은 가라앉았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소설이라는 입장을, 양정철 전 비서관은 뭘 더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김종민 대표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기준으론 오보가 돼버린 보도였지만 정치권은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여당은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받았을 것, 얻는 게 무엇이고 잃는 게 무엇인지 잘 판단할 것이란 등 비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국민의미래 조배숙 당선인은 야당과 협치를 염두에 둔 검토가 아닌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참패 다음 날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이후 당초 지난 주말로 전망됐었던 후임 인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은 인물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통령실의 상황을 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론된 두 인물을 유력 검토한 건 맞다며 대통령이 말한 국민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통해 쇄신을 보여준다는 대통령의 계획이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과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없앴던 민정수석실. 그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입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더욱 잘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총선 참패 이후 공직사회의 동요를 의식해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칭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해 기존 비서실장 아래에 있던 공직기관과 법률비서관실을 옮겨오고 민심 동향 파악을 이유로 민정비서관을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사실상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의 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사정기관 장악에서 손을 떼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을 폐지했습니다.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야당은 민정비서관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활을 추진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떠나고 총선 이후 사정기관이 흔들릴 것 같으니 대통령이 검찰 등 다시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뜻입니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앞으로 휘몰아칠 사법 이슈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각종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움직임 등 대통령 내외의 당면한 사법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즉 대통령 방탄을 지휘하기 위한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도 임기 후반 권력 누수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 기강을 강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역시 더욱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권 초기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역할을 강화했던 시민사회 수석실 기능은 오히려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참패로 압박에 놓인 대통령실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거센 후폭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초선 당선자 회의, 상임 고문단 회의를 연달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 당의 무능을 지적하는 비판과 반성에 이어 야당과의 협치, 납득 가능한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졌는데 실제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여당의 새 지도부는 일러도 6월 말은 돼야 출범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참패 후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 국민의힘 원로들이 정부와 당을 향해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 당도 유능해져야 됩니다. 참패 원인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 종합적으로 심판한 것이다.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뭐랄까 좀 강행하는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그 방감을 좀 산.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후임 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거나 여야 협치를 가능하게 할 정무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여야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는 분, 그리고 진정한 저희 국가 운영의 철학도 있고.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초선 당선인들은 수직적 당정 관계가 달라질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직적 관계가 좀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정이 더 좀 긴밀하게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춰졌던 그런 모습들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초선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아닌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한 형식이 소통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쓴소리는 쏟아지고 있지만 잇따른 간담회에서도 구체적인 쇄신책은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당의 변화는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러도 6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낙선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증원을 멈추고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전보다는 표현이 완곡해졌습니다. 답보 상태에 놓였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의료계 대치 상황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양측의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정부 부처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다만 의사협회는 표현 수위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말은 브리핑에서 생략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단 한 명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셈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 뒤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통상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스탑돼 버린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좀 더 설득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좀 더 그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위해 합리적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국민 반찬으로 불리는 김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김의 해외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수출이 늘어난 건 기쁜 일이지만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었던 김밥의 가격까지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오상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분식집입니다. 지난해 김밥 한 줄 가격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올렸지만 이 가격으로도 가게 운영이 벅찹니다. 시금치, 당근 같은 각종 재료값, 특히 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이 50% 정도 올랐어요. 3개월 정도 전보다 그렇게 오른 것 같아요. 부담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연 이걸 제대로 끌어나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기준 김밥용 김 가격은 100장 한 속당 9,900원가량으로 1년 전보다 76% 이상 급등했습니다. K푸드 열풍으로 김 제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김 수출량이 3년 만에 71%나 급증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했지만 국내에선 김 가격이 크게 올라간 겁니다. 보통 김이 생산되면 내수하고 수출이 6대4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역전돼서 수출이 좀 내수를 좀 많이 앞섰죠. 한국산 김이 좀 해외로 많이 수출된. 여기에 지난 1, 2년 동안 주요 김 생산국인 일본과 중국의 작황이 나빠지면서 한국산 김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값이 오르며 서민 대표 음식인 김밥 가격은 1년 전보다 8.6%, 3년 전과 비교해 25%나 올랐습니다. 일부 조미김 제조업체들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포장된 김의 중량을 줄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때 전 세계적인 대세로 떠올랐던 전기차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였던 테슬라가 직원 15,000명의 감원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업계가 급격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 전기차 생산업체와 배터리 업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57.11달러.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2.71% 급락하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7% 떨어진 것으로 2021년 11월 최고점 대비 60%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전 직원의 10%, 15,000명 해고를 전격 발표하며 어두운 전기차 시장 전망을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테슬라의 미국 내 판매는 14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감소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던 2020년 2분기를 제외하면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폭스바겐이 15조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섰고 미국 GM과 포드 등도 전기차 출시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곧바로 국내 배터리 산업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현재로선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형태이긴 해도 실제로 국내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 대중화에 앞서 정체 구간에 해당하는 캐즘 단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지원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게 제공되던 보조금도 사라지게 되는데 2천억 원 가까운 지원금이 없을 경우 올해 1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은 적자가 되는 셈입니다. SK온 역시 올해 1분기 수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두 기업 모두 해외 사업장에 대한 인력 감축과 휴직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틀째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종일 뿌옇고 답답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황사 상황은 어떤지, 또 언제쯤 황사가 물러갈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먼저 기상청 항공기가 촬영한 이번 황사의 모습입니다.
뿌연 흙먼지가 지상으로부터 약 2km 상공까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미세먼지 층 위로는 이렇게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심은 형체만 희미합니다. 이 산도 또 건물도 잿빛 장막에 가려진 모습인데요. 이 산책에 나선 시민들은 마스크로 먼지를 가려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재 황사는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시각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요. 이 색이 특히 짙게 나타나고 있는 동해안이 심합니다. 고성이 315마이크로그램, 부산이 3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요. 서울 마포구도 170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미세먼지 특보가, 부산, 울산, 경북, 영동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이번에는 대기 상층에서 포착한 황사의 모습입니다. 이 붉게 나타나고 있는 황사가 전국에 걸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먼지는 밤 사이에도 빠져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이 먼지가 경상도 쪽으로 가득 몰리면서 이들 지역은 매우 나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고 수도권은 나쁜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황사는 내일 오후 서쪽을 시작으로 모레가 돼서야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사막에 세워진 도시죠.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평소 건조한 날씨에 비도 잘 오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바이에서 단 12시간 만에 1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도심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한 두바이 도심을 폭풍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집어삼켰습니다. That is not a time lapse. That's just how much lightning is happening. Crazy.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물바다가 되면서 차량들은 둥둥 떠내려갑니다. 빗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자 차량을 버리고 탈출에 나서는 운전자들도 속출했습니다. No coming today. Me water too much. Road water too much. 현지 시간 16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2시간 동안 10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는데 1년치 강수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인 두바이에는 폭우 대비 기반 시설이 적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SNS에는 두바이 국제공항 여객기들이 물에 반쯤 잠긴 채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항공기의 이착륙이 잇따라 취소돼 승객들은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까지 대부분 물에 잠겨 도심 교통도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참다 못한 이들은 물에 잠긴 도로 위에 보트와 제트스키를 띄워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아라비아 반도를 관통해 오만만으로 이동하는 폭풍 전선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이웃 국가 오만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17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두바이와 오만 폭우의 원인으로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를 꼽았습니다. 또 지구촌 곳곳에서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비극적인 참사는 멈추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막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번번이 그 책임을 피해갔다는 점도 참사가 반복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진상을 철저히 가려서 책임자를 밝혀내라고 하면 도리어 정치적 의도가 뭐냐는 공세에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국회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를 밝힐 제도적 장치를 명시한 법인데 이제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29명이 공동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 이른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규정해 놓자는 법안입니다. 상설 독립조사기구 설치와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안전정보 공개, 피해자 보호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 지원의 원칙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상규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4년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온적이었고 발의한 민주당 역시 협상 우선순위에서 이 법안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개발 방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약속을 했던 정치인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은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도 되풀이됐습니다. 보다 못한 재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다시 모여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직접 국민동의 입법청원에 나서 5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상임위에 회부시켰습니다. 나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은 비 오는 날의 우산 같습니다. 나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은 내 아이이다. 나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은 첫 발걸음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법 제정을 촉구해 당선인 중 과반인 155명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포괄적 생명안전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지난달 MBC는 어린이 보험 업계 1위인 현대해상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해도 현대해상이 자신들이 지정한 다른 병원에 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결국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보도 이후 나도 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전국에서 쇄도했습니다. 먼저 유현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박성민 군은 생후 8개월이 되던 작년 5월 갑자기 40도 넘는 고열에 시달리다 발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찾아 한 달여간 크고 작은 병원을 돌아다닌 끝에 부천 세종병원에서 급성 혈관염의 일종인 가와사키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와사키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고요. 광상동맥이 확장이 되면 심정지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박 군이 태아였을 때 현대해상 어린이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해뒀던 어머니 권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상품 약관상 가와사키병 진단과 관상동맥 확장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기에 부천 세종병원의 진단서와 함께 심초음파 결과지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 지점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아야 한다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권 씨는 지급을 위한 단순 절차라 생각해 응했습니다. 얼마 뒤 보험사에선 건대병원에선 가와사키병이 아닌 폐렴이란 소견을 보내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제서야 권 씨는 비슷한 거부 사례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법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너무 다 같아요. 보험 청구를 하면 의료자문을 가야 되고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다. 이에 권 씨는 지난 1월 동일한 의료 기록을 들고 직접 건대병원을 찾아 병명을 물었는데 이번엔 또 가와사키병이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같은 병원이지만 보험사 자문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 권 씨는 안 되면 소송을 다툴 생각입니다. 억울한 것도 정말 억울하고요. 어린이 보험의 1위 마음을 다합니다라고 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보험을 청구했을 때는 이런 사례들이.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MBC 취재진에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던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건 앞서 보신 사례와 같은 제3자 의료자문 제도였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진단받은 병원이 아닌 제3자 의료자문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 동의를 받아가 놓고는 결국 지급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11월 김영진 씨는 계단에서 심하게 넘어져 척추와 양손을 다쳤습니다. 이듬해 5월 받은 최초 진단에서 전체 관절의 장애 정도가 130%에 이른다는 결과를 받았고 지금도 10초 이상 혼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근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 측은 믿을 수 없다며 제3자 의료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이제 그 지급을 안 해줄 때는
많이 억울했죠. 본사 쪽에도 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좀 우롱하는 것 같고 농락당하는 그런. 이에 김 씨는 지난해 2월 거주지인 충북 옥천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고려대 안산병원을 오가며 진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결과 130%였던 장애 정도는 11%로 뚝 떨어졌고 보험금 액수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6월 쌍둥이를 낳은 정모 씨 부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출산 도중 둘째가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인공소생술로 위기를 넘겼지만 현대해상은 보험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심박수 저하일 뿐 심정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으면 다른 병원 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혹시 몰라서 주치의 선생님 소견서까지 받아서 냈거든요. 근데 내부 검토 결과 이 항목, 이 코드를 적용할 수 없다. 계속 그 답변이었어요. 제3기관 의료 판정은 애초에 가입자들이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이 작성한 의료자문 표준 내부 통제 기준에선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험계약은 약관에 따르도록 돼 있고 불명확한 부분은 고객 유리의 해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금을 깎거나 안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의료 자문 의사가 있을 때 사실 주치의 견해가 더 정확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의료 자문 결과만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한다?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 현대해상 측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보험 청구 건수는 모두 800만 건, 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약 5천 건으로 0.06%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치의들의 판단을 중시하는 쪽으로 관계 기관과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사업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막판 법정 진술을 두고 검찰과 야권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구속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과 함께 연어를 먹고 술을 마셨다며 사실상 검사의 묵인 아래 자신이 회유를 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진상조사를 벌인 검찰은 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조차 없다며 허위 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작년 6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추가 진술할 내용이 있다며 2019년 12월경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냈고 지사님의 방북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막판 이 진술이 검찰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적힌 방에서 이 대표를 엮으려고 세미나가 열렸다며 하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 김 회장이 연어가 먹고 싶다고 했고 연어와 회덮밥이 깔린 성찬을 먹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사 구조를 그린 옥중 메모도 공개했고 다만 창고가 아닌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정정했습니다. 즉각 진상조사에 나선 검찰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교도관 38명, 김성태 회장은 물론 민주당 소속인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음식 주문 내역까지 따져봤지만 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은 물론 쌍방울 직원이 음식을 들여온 적도 없고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식사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36년 정치인을 상대로 술을 제공하며 회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도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사업상 목적으로 돈을 보냈을 뿐 자신은 상관없다며 검찰대 진술을 대부분 뒤집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검찰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장과 공원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고 동상도 세우겠다는 건데요. 대구시가 이를 위해 1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광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업적 흔적이 곳곳에 있었는데 대구는 없어 유감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정희 산업화 정신과 228 자유정신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며 예산 14억 5천만 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과 대표도서관 공원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을 달고 동상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를 발족한 찬성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결정에 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대구시가 단독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대신에 지금 경상북도에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시민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과 대구는 지역적 연관이 크게 없고 이미 바로 옆 구미시에 기념관이 있어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출 전 입법 예고 기간에 880여 건의 반대 의견을 접수했는데 대구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내가 발의한 내 법이니까 시의회는 무조건 따라줘. 너희들은 거수기야. 이러한 독단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시는 입법 예고 기간에 동상 건립 찬성 의견이 얼마나 접수됐는지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와 예산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대구시 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뒤에 있는 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급기야 차를 막아 세운 뒤 뒷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차를 멈춘 곳은 차량들이 빠르게 내달리는 고속도로, 그것도 1차로였는데요. 2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뒷차에 있던 가족들은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흰색 SUV가 크게 비틀거립니다. 뒤따르던 차의 40대 운전자는 졸음운전인가 싶어 세 차례 짧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SUV가 방향을 틀었고 뒷차는 앞질러 고속도로에 먼저 진입했습니다. SUV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도 잠시, 다시 나타난 SUV로 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몇 차례 급제동하며 100m가량을 가다가 아예 멈춰 서버린 겁니다. 차에는 아내와 70대 장인 장모, 10대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SUV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뒷차로 다가와 피해 운전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리냐고 이제 뭐야 나한테가 뭐라고? 지금 때렸어요? 가시라고 빨리. 옆으로는 화물 트럭이 빠르게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시비는 2분간 이어졌습니다. 뒤에 장모님 다 계시는데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화면 카메라를 봤더니 진짜 죽을 뻔했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위협은 약 300m 떨어진 이곳 졸음쉼터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정차한 차량에 다가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일단락됐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유방암 수술을 받은 아내는 급정거에 수술 부위가 안전벨트에 짓눌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장인 장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 생각만 막 깜짝깜짝 놀래지. 경기 김포경찰서는 60대 남성이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식당에서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전화를 걸었던 음식점만 3,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미 경찰에 붙잡혀서 시력을 살았었는데 출소한 지 2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또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이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해 돈을 뜯어낸 남성, 일명 장현맨이 잡혀 나옵니다. 2월 15일 날 전주에 있는 저기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이 남성은 전국 음식점 3,000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장염에 걸렸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일행들 중에 그날 내 팀이 나눠서 식사하고 왔었는데 6사람이나 그 후에 보통에 사살까지 하고 좀 고생을 했었네요.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최근 10달 사이 음식점 400여 곳에서 9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전국 음식점 사이에서 장염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 붙잡혀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나 진짜 장난하나 진짜. 저희가 그날 담당자하고도 확인하고 다시 하지 말고 사장 전화번호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요. 협박을 이기지 못한 음식점들은 1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꾸 겁이 나죠. 요즘엔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입금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경찰은 400여 곳의 음식점에서 9천만 원가량을 편취한 장염맨을 구속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계속 바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는데 인터넷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공유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를 접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전국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바로 수사를 시작해 피의자는 곧바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한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원룸. 지난 1일 오전 8시쯤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에 침입했습니다. 집주인인 20대 여성의 헤어진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성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나 때렸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눈에는 멍이 들었고 목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남았습니다. 자고 있는데 뺨을 세게 한 대 맞으니까 얘가 정신을 잃었나 봐요. 정신을 잃고 다시 눈을 떴는데 계속 뺨을 때리고 있는. 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옆에는 가해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좀 많이 여기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성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폭행당한 지 9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1차 부검 소견 결과와 함께 긴급 체포 요건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남성이 풀려났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취재 결과 1차 부검은 남성을 풀어준 뒤 하루 지나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방한 다른 이유는 범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범죄 발생이 된 지 열흘도 채 안 됐고 부검 결과도 없이 남성을 풀어줄 수 있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맞아서 안 죽었으면은 그럼 어떻게 죽었더냐는 소린지 좀 이거 지금도 아직 납득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가해 남성과 숨진 여성과 관련해 최근 1년 반 사이에 접수된 경찰 신고 건수만 무려 12건. 수차를 셀 수도 없죠. 그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었다고 하고.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부검 결과를 포함한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폭행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소견을 구두로 전한 가운데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 겨울 내렸던 폭설로 인해서 국내에 서식 중인 멸종 위기종 사냥이 절반 가까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려고 만든 울타리가 사냥의 이동을 막아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이 되면서 환경부가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뒤늦은 대처인데다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미시령 옛길. 도로를 따라 조금 올라가자 길 옆에 동물의 사체가 보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입니다. 얘는 성체죠. 근데 새끼는 저 위에서 죽어가지고 있는 걸 수거해 갔어요. 대여섯 살쯤 된 수컷으로 죽은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수컷 사냥 이 정도면은 아마 살아가는 지혜가 이미 몸속에 배어 있을 텐데도 죽은 거예요. 근처에서 또 발견된 다른 사냥 사체. 뿔의 크기로 봐선 태어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사냥은 산에서 녹은 계곡물을 마시기 위해 내려왔지만 불과 8m 정도 되는 도로 너머에 있는 저 철책을 넘지 못하고 탈진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제 미시령과 한계령, 양구 등 강원도 사냥 주요 서식지에서 취재팀이 단 하루 만에 발견한 사냥 사체는 모두 5곳. 지난 겨울부터 전국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냥은 약 750마리입니다. 국내 서식 추정 개체수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에 해당합니다. 폭설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전국 1,8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사냥의 이동을 막아 고립시켰다는 겁니다. 사냥들이 습성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와서 살 길을 찾아요. 이런 펜스로 다 지금 차단돼 있어서 살 길이 막힌 거죠. 감염병 차단 필요성을 들며 개방이나 철거를 주저해온 환경부도 이번엔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울타리 일부를 시범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강원 북부 울타리 5곳에 폭 4m 개방 구간을 각각 3개씩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원 지역 울타리 길이만 1,179km. 그 정도 개방으로 효과가 있을진 의문입니다. 야생동물 입장에서는 이쪽에 구멍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냥이 폐사했던 위치나 또 구조했던 위치, 그리고 사냥이 출현했던 위치, 이런 위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또 사냥 보호 체계가 환경부와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돼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돼 온 만큼 정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크로아티아. 아름다운 풍광 덕분에 최근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죠. 이곳에 여행을 갔던 한 한국인 여성이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서 저희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현지의 법과 국내 법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보는 MBC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비로운 풍경으로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유럽의 휴양 국가 크로아티아입니다. 최근 저가 항공의 직항 노선까지 생기며 국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취업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 석 달간 유럽에 머물렀던 은지 씨. 크로아티아에서 여행사 직원인 현지 남성과 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뒤 알고 보니 남성은 다른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엄청 들었죠. 교제 당시에는 전혀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이별 통보를 하자 남성은 돌변했습니다. 은지 씨를 촬영한 불법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크로아티아 지인들을 단체로 불러 영상 상영회를 하고 정신이 이상한 여성이라며 거짓말로 모욕했습니다. 은지 씨는 곧바로 크로아티아와 한국, 양쪽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직접 조사받으러 출국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접수 한 달 만에 피해자 조사도 없이 크로아티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크로아티아 법상 고소기간이 사건 발생 3개월 내인데 이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범죄는 맞지만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고소 시점은 3개월에서 단 8일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어로 되어 있는 그런 협박의 내용이라든가 영상을 상영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법감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 법으로는 최대 징역 7년의 중범죄, 공소시효도 7년입니다. 하지만 한국서도 사건이 수사 중지됐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 실익이 없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겁니다. 대사관에 영사 조력도 요청해봤지만 현지의 법이 그러니 절차상 더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난감해하는 상황.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걸까? 협박하면 협박당해야 되고 유출하겠다 하면 유출당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가해 남성은 지금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은지 씨를 데려갔던 데이트 장소에서 다른 한국인 여성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인 여성과 팔로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피해가 충분히 발생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외교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에 안전 관련 공지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인 정차순 씨가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아들이 숨진 뒤 정 씨는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한 남편 고 박정기 씨와 함께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왔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임명 당시 해병대 차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이미 출국 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했던 MBC 법조팀의 나세웅, 윤상문, 김상훈, 정상빈, 박솔립 기자가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수여하는 1분기 일반 뉴스 부문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이종섭 전 대사의 출국 금지 사실을 최초로 알리고 국내 언론사 중에 유일하게 이 전 대사의 출국기를 동행 취재해서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다 홈런 신기록에 이제 한 개만을 남겨둔 SSG의 최정 선수. 팬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요. 오늘 기아전 첫 타석에서 투구에 맞고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이명로 기자입니다. 어제 9회 말 투아웃에서 상대 마무리를 공략해 터뜨린 거짓말 같았던 동점 홈런. 극적인 끝내기 승리의 발판을 놓은 최정은 통산 467번째 홈런을 기록하며 전설 이승엽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제 한 개만 더 치면 KBO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홈런공을 잡기 위한 팬들이 평일 경기인데도 랜더스필드 좌측 외야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SSG가 역사적인 기록이 될 최정의 468호 홈런공을 잡은 팬에게 시즌권 티켓 2장을 비롯해 호텔 숙박권 등 약 1,700만 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일부 팬들은 글러브를 갖고 와 경기 전부터 홈런공 잡기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최정 선수 홈런볼을 잡기 위해서 외야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정 선수가 잘 홈런 날리는 쪽이지 않을까.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아주 크지 않을까요, 혜택이. 하지만 첫 타석부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아 선발 크로우의 투구에 왼쪽 갈비뼈 부위를 맞은 최정은 통증을 호소하다 끝내 대주자로 교체됐습니다. 최다 홈런 신기록을 기대한 팬들은 허탈해했고 최정은 검진을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크로우는 이닝 종료 후 SSG 벤치에 사과했지만 최정의 홈런 신기록 도전은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진천선수촌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린 국가대표 선수들. 파리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두고 격려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대회 기간 입게 될 단복까지 공개가 되면서 성큼 다가온 대회 개막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이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이쁜 수영장에서 이쁜 포디움에 올라가고 싶어요. 대한체육회는 개막 전부터 현지 캠프를 운영해 맞춤 훈련과 의료 상담, 한식 등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양궁과 펜싱 등에서 금메달 5개 정도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선수들의 목표는 그 이상입니다.
양궁 종목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5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누구나 올라가고 싶었던 자리에 올라선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 오늘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한 뿌연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이 흙먼지에 건물들도 또 차들도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가시거리는 온종일 평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밤이 된 지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요. 서울 중랑구가 140 마이크로그램으로 서쪽을 중심으로는 1시간 전에 비해서 농도가 약간 옅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쪽 지방의 황사가 심한데요.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30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조금 전 8시르기에 부산의 미세먼지 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밤 사이에도 이 미세먼지가 경남권으로 가득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예측을 보시면요. 지금 붉게 나타나고 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온종일 매우 나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은 나쁜 수준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낄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올라서 약간 덥겠고요. 이번 황사는 내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사라지겠고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